자, 이번 시간은 3강 빅데이터와 데이터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강에서 배웠던 데이터란 무엇이냐 이거 기억하세요? 데이터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측정해서 얻은 모든 종류의 자료다. 이게 이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아는데 그럼 빅데이터는 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분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알기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말할 때 사이즈가 큰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빅데이터의 본질은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빅데이터는 그 일반 데이터와 확연히 구분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양이 많아야 되는 거는 기본 조건입니다. 양이 많다는 건 기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유의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여야 합니다. 뒤에 배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종류에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여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유입되는 속도, 이게 엄청나게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3V, 영어로 말하는 이 V로 시작하는 단어 3개가 되었을 때 빅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3개의 V는 첫 번째 볼륨,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variety, 다양한 형태,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집이 되고, 세 번째 velocity,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이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존의 사람이 처리하던 방식대로 저장, 처리, 관리가 안 되는 수준, 그 수준이 되어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건 이제 학계의 정의이고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ADSP라고 하는지 등등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데이터 분석하고 차이가 있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단서가 velocity, variety, 볼륨이 큰데 그게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존이 사람이 처리하던 저장, 관리 방식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같지만 다른 이유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자, 그 전에 먼저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듣게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반정형 데이터냐, 이제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념이 있죠.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개념인데 모든 데이터 분석은 테이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이 정해진 규칙, 분석에 적합하도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저장되고 처리되고 관리되는 데이터, 요걸 정형 데이터로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우리가 엑셀 자료로 분석을 하도록 세팅된 데이터, 그리고 CSV라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인데 구분자로 불리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든 컴마로 구분되어 있든 특정 구분자로 분류되어서 데이터를 불러봤을 때 테이블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등등, 어찌되었든 분석에 적합하도록 일정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쌓여있는 형태, 요게 이제 정형 데이터이고요. 얘는 그냥 가져다가 바로 분석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정형 데이터인데 이 반정형 데이터는 규칙은 있는데 이게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규칙이 아닌 경우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XML, HTML, JSON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규칙을 설정한 이런 시스템을 이르는 용어인데
얘는 이제 분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져다가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처리를 거쳐야 해요. 이래서 규칙은 정해져 있으나 전처리를 요구하는 데이터, 특히 뭐 인터넷의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가 보면 뭐 XML 자료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이슨 파일을 불러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후에 기초 맛보기 과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데이터 입문 과정이나 중급 과정에 진입하셨을 때 보다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전처리를 요구하는 데이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뭐냐? 얘는 규칙이 없는, 구조가 없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비디오나 뭐 음원 사이트에서 듣게 되는 음악이나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등등등,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이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남기는 글, 뭐 배달의 민족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남기는 리뷰, 이런 텍스트들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은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적합하냐, 얼마나 적합하게 구조화되어서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처리되느냐 등등으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빅데이터로 돌아와서 빅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볼륨이 커야 되고, 벨로시티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고 굉장히 빠른 유입 속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인터넷과 관련된 빅테크, IT와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솔루션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트위터, 아마존, 또 페이스북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1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를 간략한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분간, 단 1분간 전 세계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약 160만 기가바이트 정도가 된다고 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0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고요. 13만 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1분당 시청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35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가 트윗이 되고요. 인스타그램의 사진은 약 4만 장 정도가 업로드가 되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13만 달러의 거래가 1분당 성사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일일이 사람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기존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일반 데이터 분석이 같지만 다른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은 일반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분석이 동일해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굉장한 양, 빠른 전송 속도,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쌓이는 특성 때문에 이걸 별도로 저장, 처리, 관리하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게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구축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정도 서비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 예시로 어떻게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 앞서 잠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비정형, 반정형 이런 얘기들. 자, 위에 보이시는 파일들은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로그 정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에서 주고받은 정보들. 로그 정보는 이제 반정형 데이터이면서 비정형 데이터죠. 그리고 유튜브 마크죠. 네. 영상이나 뭐 소리, 그리고 이미지, 일반 텍스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엑셀 문서라든지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이런 애들이 데이터 소스이고, 이게 엄청나게 빠르고 양이 많고 다양한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얘를 뭘로 관리해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저장, 처리, 관리해주는 겁니다. 이 위에 보시는 게 그 내용이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AI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인공지능의 약자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이고요. ML은 Machine Learning의 약자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형태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의 결과물들을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에 빅데이터의 요소들이 붙었을 때 다음과 같은 체계 안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일반 데이터 분석도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건 동일해요. 대신 여기에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3V,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이 3V의 조건 때문에 별도의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이 차이가 일반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어떤 영역에서 활용하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데이터 분석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수준이 당연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 수준인데 각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우리가 현업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지금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보고하는 형태. 많이들 하시죠? 현업에서 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점수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보고하시기도 하고, 교육 몇 시간 받았고 우리의 교육 시간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통계로 내실 거고,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가게의 매출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월간으로 하면 얼마이고, 뭐 지난달 대비 얼마를 벌었고, 더 벌었고, 적게 벌었고 등등등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 수준은 뭐냐면 이종의 데이터,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기존의 한 가지 데이터로만 볼 수 있었던 인사이트가 아닌 다각도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이 정도의 수준을 2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무자분들이 목표로 가져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3단계부터가 이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주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 3단계 수준이죠. 비즈니스 리포팅을 하는 수준입니다.
한 회사, 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자원들을 결합하여 이 전차의 관점에서,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현재 상황을 분석한다거나 원인과 요인들을 분석해주는 수준. 이게 이제 3단계 비즈니스 리포팅이고요. 자, 4단계부터는 이제 빅데이터가 가미되면 효과를 볼 수 있거나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예측 분석이 4단계입니다. Predictive Analytics라고 하는, Predictive라는 뜻이 이제 예측이라는 뜻이죠. Predictive Analytics, 예측 분석은, 제가 예측 분석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결과값에 가장 근접한 과거 데이터가 있을수록 예측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의 양이 많다 보니까 예측 분석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Predictive Analytics에 일반적으로 쓰고요. 데이터 분석 수준의 최고 단계는 5단계 Cognitive Analytics 단계입니다. Cognitive가 인지란 뜻이거든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 요걸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gnitive Analytics가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기도 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 바로 이 Cognitive Analytics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빅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인공지능 분야예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그 사고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상의 결과값, 최대의 결과값을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이거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알파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인간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 근데 그것만이 인공지능이 아니다. 알파고는 지금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 특정 영역에서 특화되어서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 퍼포먼스를 내는 서비스. 이게 이제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수준이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인데, 이것만 인공지능이 아니다. 우리 사람도 유치원생도 사람이고, 초등학생도 사람이고, 중학생도 사람이고, 고등학생도 사람이고, 대학생도 사람이죠. 학부, 석사, 박사를 거쳐 다 사람입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인공지능이 있고, 유치원 수준의 인공지능이 있고, 박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되려면 기계가 영어로 머신,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 과정 띄고 2학년 과정 듣고, 2학년 과정 띄고 중학생 과정 듣고, 중학생 과정 듣고 대학 과정을 듣는 것처럼 머신도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자, 물론 이제 인간이 학습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강화되는 요 과정 또한 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머신이 학습한다,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인 상태, 사람이라고 하는 대분류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의 상태, 요 상태가 머신러닝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학생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도 머신러닝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크게 학습을 두 가지 영역에서 하는데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문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정답에 맞도록
학습시키는 요게 이제 지도 학습이고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 요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인공지능은 1956년도에 처음 용어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서였냐면 다트머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이름이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였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뭐 이분들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를 보면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교수,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만 보시면 돼요. 수학 교수, 인지과학 교수, IBM 연구원. IBM이라는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IBM 연구원, 정보이론 교수 등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수학의 원리와 인지과학과 정보이론의 원리들이 컴퓨터에 결합되었구나 정도는 감이 오시죠. 그럼 인공지능의 정확한 정의,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맞는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최적의 행동을 취하는 기계, 이게 AI의 정의예요. 자, 아래 보시는 영문 중에 빨간색으로 처리된 것만 한번 보실게요. Intelligent Agent. 무슨 뜻이에요? Intelligent, 지능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기계가 perceive, 인지하는 거죠. 인지해서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 maximize,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이고요. 자, 인공지능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자동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하고 인공지능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은 알고리즘 기반이고요.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애들은 발전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먹는, 자판기는 자동화 기계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100번 뽑고 200번 뽑고 300번 뽑고 10만 번 뽑고 1억 번 뽑는다고 해서 얘가 조금 더 최적의 결과값을 돈 넣고 선택하면 더 빨리 나오도록 한다, 이런 행동을 취하진 않죠. 근데 인공지능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발전이 된다, 그렇지 않다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기술이 구현이 되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시스템 구조는 그래서 사람의 인지처리 행동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하는 인지가 이런 거죠. 시각으로 하고, 청각으로 하고, 후각으로 하고, 미각으로 하고, 촉각으로 하는 인지들. 시각으로 하는 인지 뭐예요? 자동차가 다가온다. 시각으로 하는 인지죠. 어떻게 처리해요? 위험할 것 같다고 인지해서 피하는 결정을 하죠. 그걸 행동에 옮깁니다. 청각 같은 경우도 알람이 울리죠.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처리해요? 시끄럽다고 판단합니다. 처리는 판단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끄럽다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해요? 알람을 끄는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후각도 마찬가지. 연기 냄새가 난다고 인지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불이 난 것이라고 판단, 처리하죠. 그리고 도망치자고 하는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인공지능도 요 인지 구조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시스템의 구조이고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건 이해하셨고, 어떻게 학습하냐를 설명드릴 건데, 학습한 예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 챌린지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이 알파고는 어떻게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할 건데 얘가 학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머신이 학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도학습, 정답을 알려주고 계속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정답이 없어. 다양한 무수히 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읽어서 최적의 결과값을 찾아보는 거. 이게 이제 비지도학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도학습은 학습지를 푸는 겁니다. 학습지를. 막 열심히 교과서 중심으로 아니면 참고서적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현장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실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리고 학교에서 맞다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100% 반드시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둘이 협력할수록 일이 더 잘 된다. 뭐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배울 수 있죠. 근데 조직에서 일하실 때 그런가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빠르죠.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이건 이제 현장에 그 상황에 처해져 봐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비지도학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건 인간은 그런 상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건수만큼밖에 처리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머신은 그렇지 않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해도 전혀 무방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좀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가 실제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했던 지도학습은 그래서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규칙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착수점에 따라서 이렇게 놓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방법이구나를 학습하고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 중심으로 비지도 학습에 적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리즘으로 배웠던 걸 적용해보고 A라고 놔봤는데 B라고 놓는 게 더 낫겠구나. B라고 놨는데 B-1로 놓는 게 더 낫겠구나. 등등을 10게임, 100게임, 1000게임, 10,000게임, 10만 게임, 1억 게임, 1조 게임을 하면서 점점 더 최적의 결과치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성능, 인간이 낼 수 있는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뭘로 가능하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겠죠. 10만 판, 100만 판, 1억 판, 1조 판을 하려면 그걸 처리, 저장,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갖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실현 가능한 기술이 바로 이 인공지능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같지만 다른 점 그리고 인공지능이 왜 빅데이터 기반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왜 플랫폼이라고 하는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4강 요약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빅데이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대한 양, 빠른 유입 속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3V라고 말씀드렸고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애들을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빅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볼륨이 너무 크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빠른 유입 속도이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그리고 기존의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에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의 분석 수준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수준은 Cognitive Analytics, 인지 분석인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맞는 성공 확률을 보장하는 최적의 행동을 취하는 기계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3강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4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